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18번 문제인데요. 펀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펀드에서는 뭐냐면요. 펀드의 기준 가격이나 환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펀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펀드의 평가예요. 이 펀드의 평가는 펀드의 평가가 아니라 모든 자산의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은요. 원칙은 모두 다 시가평가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원칙이에요. 모든 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쓰는 게 공정가액이에요. 보충적 평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계산하는 이런 가격들이 예외적인 공정가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환매는요. 환매는 기준, 구분 기준으로 원칙은 T+1이 원칙이에요. 근데 주식의 비중이 크냐 채권의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환매 기준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환매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회계 기준까지 정리 하나 해두시면 완전히 끝이에요. 회계 기준은 반드시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펀드의 평가와 관련되어져서 평가, 환매, 회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 조금만 더 체크해 볼게요. 93페이지인데요. 환매 절차 맨 위에 나오네요. 원칙은 판매회사가 환매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판매회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집합투자업자가 해주고 집합투자업자가 못한다? 신탁업자예요. 신탁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돈 보관하는 애. 아무튼 간에 모든 회사가 다 망해도요. 신탁업자는 그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탁업자한테 가면 투자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매 방법, 지급일이에요. 원칙은 15일. 예외요. 실향성 없는 자산은 10% 초과, 외화 자산에 50% 초과 투자한 펀드는 15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그죠? 원칙은 15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그 T+2를 환매 기준일로 보죠. 환매 기준일로. 그러니까 원칙은 15일 이내라고 하지만 저희 책에서 보면 T+2일로 나와요. 요것도 이제 차이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15일 안에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T+2일에 기준 가격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환매에서는 기준가 적용일이죠.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원칙은 금전이에요. 근데 투자자 전원이 동의를 하면 재산으로 그 상태 그대로 넘길 수도 있다. 환매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환매 가격은 무조건 미래 가격 적용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사전에 약정했다거나 외국한 평형 기금이거나 연기금은 당일에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보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18번 문제는 뭐 옳은 거냐 올바르지 않은 거냐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펀드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평가 원칙이요. 편입자산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가 아니라 공정가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1번 땡. 2번. 환매는 원칙적으로 미래 가격을 적용하나 MOF는 일정한 경우에 당일 환매도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3번. 환매 수수료는 조기 환매에 따른 벌가성 수수료로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 투자 그 자금에 들어가요. 투자 자금에. 그래서 펀드 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집합투자업자가 먹는 게 아니에요. 4번. 펀드의 매입과 매도 시 기준가격 차이 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갖다 팔았을 때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93페이지에 18번 문제에서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은 이 둘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표의 차이, 그러니까 이익본 금액이 항상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 한번 하고요. 계속해서 19번 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계속 19번인데 이제 ELS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ELS는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ELS는요, 대표적인 파생, 결합, 증권이에요. 증권이니까 뭐가 있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ELS를 학습하시면서 이제 제일 혼동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낙 아웃이고요. 여기로 들어오면 낙 인이에요. 뭐냐면 요 낙이라는 요 베리어 구간이 있는 거예요. 장벽 구간이. 요 장벽 구간을 위로 돌파했다는 게 이제 이게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언제나 수익률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낙아웃 베리어라는 용어, 이게 베리어가 장벽이라는 뜻이니까 낙아웃 베리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금 보존형에서 내가 무조건 원금을 보존해 줄 건데 특정 수익률을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를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원금 보존을 하는 거와 동시에 특정 수익률을 벗어나 버리면은요.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를 받으면서 나오는 조기 상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얘기가 바로 낙아웃 베리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되시죠? 그러면 거꾸로 낙인 베리어는요.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 베리어를 하단으로 돌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낙인 베리어를 하락 돌파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금 비보존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낙아웃 베리어와 낙인 베리어에서 낙을 기준으로 보는 가장 큰 구분 기준이에요. 구분 기준. 됐죠?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잡아두면 ELS에 대한 개념은 어렵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 ELS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뭐 이자율 추출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요. 이 투자자가 100만 원 중에 98만 원으로 채권 사요. 그래서 만기에는 100만 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요 98만 원 사고 남은 2만 원 갖고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ELS예요. 파생과 결합된 증권. 증권이나 파생 상품 투자예요. 다 날리더라도 뭐는 채권이 98만 원이 100만 원 돼서 원금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금 보존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투자한 2만 원이 수익률이 잘 나서 낙아웃 베리어를 상향 돌파해 버렸다. 그러면 조기상한 조건으로 원금 플러스 알파 주고 종료시켜버리는 게 ELS예요. 거꾸로 이게 98만 원 사는 게 아니라 50만 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위험자산에 5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예요? 원금 손실, 비보존 상품들에서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수익률만 잘 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ELS에서의 원금 비보존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